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누구들처럼 대놓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는 낚시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지 물고기를 사다가 회 떠가지고 드세요 하고 갖다 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갖다 주면 편하기야 하겠죠? 그런데 그 회가 모르는 사람은 보고회를 떠다 주든지, 민물고기에는 뭐 기생충이 많다는데 그런 걸 갖다 주든지, 그래서 내 건강이 망해가는 것도 모른다. 회 떠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저분이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처럼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 왜 너네는 회 안 떠주냐, 왜 낚시하는 방법만 계속 알려주냐, 나 하기 싫은데 귀찮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태가 상투거지라는 말이 요즘에 있죠.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요, 저희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작년 하반기, 올해 초, 올해 중순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환율이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우리나라랑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달러 사태로 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신흥국들이나 이런 데서 자본이 빠지는 역할이 될 것이다. 예전에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도, 만약에 진짜 잘 캐치하신 분들은 집 안 사고 주식 안 사고 코인 안 사고 달러 사서 봐요. 그런 것처럼 말을 듣지는 않는다. 달러 사세요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있죠. 이번에 또 폭등했습니다. 보면 어때요? 미국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그래서 금리가 다시 역전했죠. 언제 역전했어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따져보면 22년 7월에 잠깐 역전했다가 8월에 금통위는 있는데 연준회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동률 맞췄다가 9월에 이번에 오히려 금통회의가 없고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엄청난 차이로 금리가 역전이 됐다. 잠깐 역전했을 때는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났는데 지금은 이 정도 차이까지 벌어졌다. 그러면서 환율이 1420원, 자 장중에는 1430원도 돌파했죠. 35원까지도 갔었죠. 그러면서 지금 폭등했죠. 보시면 언제 많이 폭등했느냐? 주말에 많이 폭등했죠. 주말에 20원 돌파했다. 주말에 왜 폭등을 하느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은에서, 정부에서 달러를 푼다. 달러를 풀면 어떻게 돼요? 시중 유통되는 달러가 늘어나게 되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거죠. 언제 하는 거예요? 환율이 폭등할 때.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는데 이 사람들이 환율 폭등하니까 비상사태다 해가지고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느냐? 그렇게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말 되니까 폭등했죠. 그리고 오늘 30원대까지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30원 안팎으로. 근데 이게 언제 이후 최고치예요?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 2009년 3월이면 어떤 시기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그래서요, 우리나라 환율 보면요, 여러 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3번의 급등 시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IMF고, 두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고, 세 번째가 지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경제 위기라는 거고. 그런데도 아직도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값은 폭락이 아니라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위기는 왔고요.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지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미 넘어선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 거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쌓였었고, 거기서 자산 붕괴가 주식이나 코인 쪽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고, 하락기 초입에 나타나는 부동산 거래량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안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아니래요. 위기가 아니면 계속 버티세요. 본인들은 버틸 수 있어도 못 버티는 사람은 분명히 생기고, 그 못 버티는 사람들의 몇몇 건으로 인해서 붕괴가 일어난다. 항상. 자, 그래서 보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미국에 비해서 금리 인상이 현저하게 느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1년 8월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2년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뱁새 걸어가듯이 쫄랑쫄랑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은요 3단 뛰기 같죠. 체육 시간에 3단 뛰기 있죠. 그래서 탁 하면서 점점 벌어지더니 탁 5단 뛰기까지 쭉쭉 했죠. 그래서 한 번의 베이비 스텝, 한 번의 빅 스텝, 세 번의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바로 역전이 되더라. 원래 자금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요,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흐르죠. 그러면 우리나라랑 미국이 어느 쪽이 더 위험하냐? 당연히 미국이 더 안전하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죠. 국제적인 위상도 다르고, 또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위에 바로 북한이라는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금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아서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낮아져 버렸죠. 그리고 미국이 높으니까 가뜩이나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또 오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달러가 줄고 이쪽에서는 달러가 늘죠. 두 개의 국가만 비교해보면. 그랬을 때 달러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달러가 풍기가 되는 거죠. 달러 풍기가 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환율이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작년에는 적어도 계속 이야기를 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긴축을 가속화할 때 우리나라가 빨리 따라가야만 한다.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앞에 잠깐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예상 3.0 예상하고 있죠. 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환율 폭등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요? 8월에 금리 인상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베이비 스텝 이야기 나왔을 때 저희가 이야기했죠. 베이비 스텝 하면 큰일 난다고. 환율 폭등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뒤에 더 여러 번 계속 올리든가 아니면 다음에라도 빅스텝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 벌어질 거라고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결국엔 빅스텝 이야기를 하더라. 안 할 수가 없죠. 가계부채 붕괴로요. 가계가 죽는데요. 물론 가계부채 붕괴로 심각해지는 가계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가계부채 붕괴보다 더 위험한 건 뭐예요? 국가 경제 붕괴죠. 국가 경제 붕괴가 가장 위험한 거고 지금 보시면요. IMF 이후 최초로 무역 적자가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 또 환율은 폭등하고 있다. 이 모든 경제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와 있죠. 아직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올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중이다. 왜요? 인플레이션은 심각해지는데 국가 경제가 엄청 잘 살아나고 있나요? 지금 IMF나 외국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성장률은 높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미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 경제 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가계부채 그리고 물가.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을 더 풀어서 가계부채를 잡느냐?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방법이 되죠. 가계부채는 한 번 언젠간 터져야 돼요. 지금이 그 시기가 온 거고. 그래서요, 일본도 터졌고 미국도 터졌죠. 우리나라는 뭔데 안 터진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물가는요, 금리 올려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제 위기를 다 해결하는 큰 수술을 하는 방법이 뭐다? 금리 인상이다. 그런데 그 수술을 조심조심하고 있죠. 조심조심하니까 수술이 잘 되지 않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찍어보고 한 번에 다 확인해가지고 한 번에 째서 한 번에 빼면은 깊게 째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낫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암이 발견된 것 같으니까 거기만 수술하겠습니다 하고 수술했는데 안쪽에 더 깊숙한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거기 좀 더 째가지고 좀 더 수술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에는 덜 아프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길게 아프죠.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요, 이미 주담대 금리는 7%가 턱 밑에 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빅스텝을 한 번만 했고 지금 두 번째 빅스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다음 달이죠. 근데 벌써 주담대 7%고요. 연말에 어떻게 된대요? 주담대 8%, 마통 10%, 카드론 15%. 영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담대 8% 플러스 마통 10% 플러스 카드론 15% 이렇게 받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담대가 뭐 6%, 7%면 안 죽는다.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도 그 정도까지 했는데 안 터졌다. 그때는 부채가 적었지. DSR도 적었고 소득 대비 부채도 굉장히 낮았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원래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 시대가 왔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디레버리징이라는 부채 정리가 안 됐다. 부채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바젤3 적용해서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억제할 때 우리나라는 LTV 풀고 하는 초이노믹스 시행하고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다시 사람들을 유입시켰죠. 부동산 합법하고 재건축 연한 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언제 터진 거예요? 문재인 때 쭉 터졌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죠. 원래는 2018년 말부터 잡히는 거였는데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수명만 2년 연장됐을 뿐이고 그때 공포 수요도 우르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다 물렸죠. 문제는 뭐예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금리 억제하고 있죠. 예대 금리차 공시하고 있고 대출금리 낮춰라.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대책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어때요?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기는 힘들죠. 왜? 은행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은행이 뭐 엄청나게 그 마진을 많이 남겨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마진을 금리 인상기에 많이 남기긴 하지만 왜 그렇겠어요? 금리 인상기에는요 리스크 대비를 해야 돼요. 가뜩이나 이번에 바젤3 적용되면서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숨겨져 있는 게 있죠. 자영업자,
대출 연장. 원래 이번 달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또 연장하기로 했죠.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표가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야 되죠. 자금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이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동시에 인상하는 거다. 그런데요, 대출금리 인상을 막아버려요? 은행의 수익이 줄어요? 위기 터지면 어떡할래요? 리먼 브라더스 시즌2 국민은행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 사태, 신한은행 사태, 우리은행 사태, 우리나라는 그 5대 은행 중에 하나가 터져야지 그 정도 사태가 나오겠죠. 한국판 리먼 브라더스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대출금리 인상 대신에 예금금리, 수신금리 올리는 걸로 가보자. 수신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인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르면 튀어요. 이거야말로 시장 개입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뭐예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한대요? 3년 연장. 6개월씩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3년 연장 때려놓고 보겠다는 거죠. 3년 연장 때린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안 터뜨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언젠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부채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이 너무 가속화되니까 연장한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왜 3년이나 연장을 하냐? 큰 틀에서 3년, 유예는 1년 재연장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봐야죠. 계속 경제 상황을 쭉 밀어놓고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는 조치가 뭐예요? 연장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니까 까면 안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안심.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아라. 물론 정부에서 지금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다 뒤지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패닉이 올 테니까. 그렇지만 위기에 대비해라.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안심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안심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터지면. 물가도 안 잡힌 상황에서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이 되냐? 임금을 못 올리게 억제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내가 버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환율 폭등하면 물가 계속 오르니까 죽겠고, 그러니까 뭔가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도 여기저기 투자에 손대다가 망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니냐. 그때는 진짜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버텨야 될 텐데. 그거 이용해서 아직도 집 사세요 하는 상승론자 유튜버들, 전문가들 잔뜩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일정은 아직도 미국 편이다.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여태까지 상황이에요. 미국은 올해 기준금리 0.25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0에서 시작했죠. 엄밀하게 말하면. 2번 올렸으니까. 그런데 올해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8월에 0.25 올렸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지금 앞으로 남은 일정을 보면요. 여기까지 지금 이미 0.75의 차이가 나는데 미국은 10월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빅스텝 해봤자 3.0이죠. 그 다음에 몇 번 남았어요? 우리나라 한 번, 미국은 2번. 근데 미국이요?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4%. 그럼 우리나라 11월에 물론 미국이 초에서 하는 건 보고 따라가서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차이가 더 벌어지죠. 그 다음에 12월엔 우리나라 금통위에 없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한 번 더 하죠. 줄여서 빅스텝을 하더라도 차이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빅스텝 밟았더라도 남은 2번 다 빅스텝 밟더라도 차이가 1%포인트로 늘어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11월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다니까 요때 베이비 스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요때 빅스텝을 하든지 그래야지 1%까지는 안 벌어지고 지금 차이를 겨우 유지하는 정도도 아니죠. 그 정도 해야지 겨우 1%포인트 되는 거고 그 이상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환율이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예전에 연초에 막 환율 1100 얼마 할 때 1200원 넘는 거 가지고 뭐 1200원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환율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지금 얼마예요? 1430원 넘어갔죠. 방송 나갈 때는 뭐 조금 또 스무징해서 또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과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본인에 맞게 확증 편향을 한다. 우리 보고 확증 편향한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실수요자 들으라고 한 얘기를 집값은 당신들 지금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사면은 평생 연봉 날릴 수 있다. 이 이야기 한 거. 그걸 가지고 몇 년 전에 몇 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확증 편향에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결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년만 돼봐요. 우리 방송할 때보다 더 떨어지지. 시작할 때보다. 문제는요. 장기화 될 수밖에 없죠. 파월은 내년까지 금리 인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 끝내기 어렵다. 라는 것은 내년까지는 적어도 고통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내년엔 더 올린다고 예측한 연준 위원들이 훨씬 더 많다. 결론 뭐예요?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금리 인상 가속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가속이면요 부채 붕괴가 오죠. 부채 붕괴 이거는요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경제가 리밸런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붕괴를 한번 겪고 나서
그때 많은 교훈을 느낀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부채로 인해서 계속해서 누적돼서 앞으로의 성장이 계속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런데요, 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제 붕괴가 오겠죠. 어느 쪽을 택해야 되냐? 나는 빚 내지도 않았는데 빚 낸 사람들 챙겨주느라고 나까지 같이 망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세상이죠. 부채 붕괴 와서 금융위기 맞느냐? 아니면 경제 붕괴 와서 외환위기 맞느냐? 근데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웠냐?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죠. 이 부분 잘 보시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